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They don't pay us anything. 지난 11월 6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한반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가 지난달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지칭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현재의 10배로 올려받겠다고 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워싱턴의 고위 관계자들이 과거와는 달라진 한국의 반응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국무부 소속 한반도 전문가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지난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최근 제가 경험한 일만큼 충격적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전문가인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특히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미 관계의 변화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상황과도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는데요. 모든 건 며칠 전 워싱턴 DC의 스테이트 플라자 회의실에서 시작됐어요.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부터 긴급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평소라면 정규회의 통지나 일상적인 보고서 검토 요청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뭔가 심상치 않았죠. 메시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새로운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기존의 외교적 관행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제 전문적인 조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넘게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온 제가 봐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급하게 회의실로 향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느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차분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고위 관리들이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들을 넘기고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한국의 최신 GDP 성장률부터 수출입 동향, 방위산업 현황까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놓여 있었죠.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되고 있던 영상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한국을 두고 머니머신이라고 표현하면서 현재 방위비의 거의 9배에 달하는 140억 달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도 비슷한 요구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적절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왔으니까요. 당시에도 방위비 증액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은 양국이 합의점을 찾았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완전히 달랐어요. 회의실 분위기부터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평소라면 활발하게 오가던 의견 교환도 거의 없었죠. 특히 한국 측의 반응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거에는 항상 신중하고 절충적인 태도를 보였던 한국이 이번에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부차관보가 건네준 한국 측의 답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서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죠. 과거의 모호하고 완곡한 외교적 수사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명확한 데이터와 구체적인 근거들로 가득했죠. 한국이 더 이상은 방위비 증액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너무나도 단호하게 밝히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이 제시한 논리였어요. 한국 측은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죠. 주한미군이 이제는 단순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주둔하는 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더라고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국 측이 현재 GDP의 2.7%를 방위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가진 의미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었죠.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이 목표치인 2%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그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폴란드와 같은 나토 회원국들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방 동맹의 방위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는 점도 언급했어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20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였죠. 매년 방위비 협상 때마다 우리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산업을 보유한 강대국으로 성장해 있었죠.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이끌어냈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부차관보가 다음 페이지를 가리키면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제안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만약 미국이 원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 대신 자체 핵무장을 승인해달라는 거였죠. 이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나 위협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자체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고 SLBM 발사대를 갖춘 3,600톤급 잠수함 건조에도 착수한 상태였거든요. 그들의 제안은 실현 가능한 대안에 기반한 것이었죠. 그 순간 회의실이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평소라면 즉각적인 의견 개진이나 반론이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죠. 모든 참석자들이 충격에 휩싸인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이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게임 체인저였거든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구축해온 동아시아 안보구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제안이었죠. 한국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말 궁금해졌어요. 물론 우리도 한국의 급속한 성장을 지켜봐왔지만 이 정도의 자신감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미 한국은 누리호 발사체를 통해 위성궤도 진입에 성공했죠. 그것도 단 몇 번의 시도만의 말이에요. 이는 단순한 우주 개발이 아니라 ICBM 기술과 직결되는 거였어요. 우리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하고 있었죠. 더구나 최근 여러 국제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특히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았죠. 회의실에서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보호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어요. 부차관보가 저에게 한국의 현재 경제력과 기술력을 평가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도 분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 깊이 들여다봐달라고 했죠. 이건 단순한 보고서 작성 요청이 아니었어요. 미국에 대한 반도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보고서와 분석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한국의 GDP 순위, 수출 규모, 기술 수준, 모든 지표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20년간 제가 봐온 수치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특히 반도체, 조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폴란드와 맺은 대규모 방산 계약도 그렇고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까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강자로 자리 잡아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무기 체계들이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구매국의 방위 전략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폴란드의 경우 한국산 무기 구매로 인해 GDP의 4.3%까지 방위비 지출을 늘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로버트 갈루치 특사의 최근 발언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평소 그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정말 파격적인 예측을 내놨거든요. 로버트 특사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과 일본은 6개월 안에 핵무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어요. 외교 분야에서 원로로 꼽히는 인물이 이런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언급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런 예측이 그냥 단순한 추측으로 들리지 않았던 게 이미 워싱턴 내부에서 이런 논의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고 특히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트럼프 정부의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엘브리지 콜비의 최근 발언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발언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죠. 콜비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주자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전통적인 비확산 정책을 고수해온 워싱턴의 고위 인사가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다는 건 정말 큰 변화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더구나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그는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계 자유국가들의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의 핵무장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이런 발언들이 단순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문득 2년 전에 한국의 한 방산업체를 방문했던 때가 생각났어요. 당시에는 그저 의례적인 방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거기서 봤던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죠. 실험실과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도 제가 본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안내해준 젊은 엔지니어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가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미래 전투기 개발 계획을 설명해줄 때의 그 눈빛은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그때 모든 게 예고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설명 속에는 단순한 기술적 자부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죠.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 5위권에 진입해 있었고 현무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첨단 무기 체계들이 실전 배치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무기 체계가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이었죠. 더구나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한국은 사실상 어떤 형태의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거겠죠. 이뿐만 아니라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제가 검토한 여러 보고서 중에서도 베이징 소재 전략연구소의 분석이 특히 눈에 띄었죠. 그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 전체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중국 전문가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지더군요. 특히 한국이 보유한 ICBM과 SLBM 능력으로 인해 중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고 무엇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전략적 우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이 줄을 이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차관보에게 제가 밤새 작성한 긴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거의 1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지만 핵심은 단순했어요. 한국의 성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였죠. 제 결론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국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처럼 일방적인 지원이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은 이미 충분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진 동등한 파트너였어요. 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죠. 반도체, 배터리, 조선 산업에서 보여준 한국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3가지 제안을 했어요. 첫째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기술협력 협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제안이었죠. 한국이 우리 군함을 건조해주는 대신 우리는 핵 추진 기술을 공유하는 식으로요.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둘째로는 우주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거였고요. 특히 달 탐사, 화성 탐사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요. 한국의 로켓 기술과 우리의 우주 탐사 경험이 결합된다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제안이었지만 나토식의 핵공유 체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 70년간의 동맹 관계를 통해 검증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니까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제 보고서가 던진 파장이 예상보다 컸던 것 같아요. 모든 참석자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저는 마지막 논점을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어요. 그들은 이미 그럴 만한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 능력은 지난 10년 사이 놀라운 발전을 이뤘고, 특히 전략무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의 접근법만 고수한다면
동맹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중요한 건 한국의 조선 능력이에요. 이 부분에서 제가 준비한 상세 데이터를 보여줬죠. 현재 미 해군은 340척의 중국 해군에 비해 300척도 안 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전망이었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7척의 전투함 건조 계획이 있지만 이미 모든 신규 함정의 납기가 3년씩이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심각한 건 기존 함정들의 정비 문제였어요. 여기에 200척 이상의 기존 전투함에 대한 정비 수요까지 고려하면 미국 단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우리의 조선소들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새로운 건조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CIA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하더라고요. 국장의 표정이 무척 진지해 보였어요. 그들도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부터 동맹국들의 자체 방위력 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했어요. 실제로 대통령의 이런 성향은 여러 정책에서 확인된 바 있었죠. 국방부 차관이 그렇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인지 묻자 CIA 국장이 정말 단호하게 답변하더라고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요. 특히 한국이 제안하는 조선기술 협력이나 반도체 공급망제편 같은 실질적인 혜택과 맞바꾸는 형태라면 더욱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회의실의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어요. 우리는 모두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그의 관점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요. 특히 뉴욕타임즈와의 두 차례 인터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은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핵무장을 하려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이런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CNN 미팅에서도 더욱 직설적인 발언이 이어졌어요. 미국은 한국 같은 나라를 지키느라 너무 많은 돈을 쓴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한국 같은 나라들의 핵무기 보유는 어떻게든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죠.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비확산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더구나 최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요청했다는 정보가 입수됐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죠. 이에 대응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핵잠수함 도입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의 분석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죠. 특히 그는 이것이 북한이 아닌 중국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의미했죠.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초점과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을 간접 지원하고 북한을 억제하려면 대만 해협으로 이동하는 중국의 북핵 함대를 추적과 정찰 그리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시급하다는 분석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방어적 억제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전략적 태세 변화를 의미했죠.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어요. 이는 매우 파격적인 예측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분열 물질 포기나 1세대 핵무기 폐기 등을 제안하면서 제재를 완화해주는 빅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북한의 최근 태도는 이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노동신문을 통해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이는 단순한 선전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하노이 회담에서 한번 쓴맛을 본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다시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게다가 러시아라는 든든한 후원자까지 생긴 상황이니까요. 이는 한반도 정세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지막으로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해줬어요. 그의 표정이 무척 진지했던 게 기억나네요. 우리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한국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한국과의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하면서
그들의 핵무장을 통제된 방식으로 수용하는 거라고요. 두 선택지 모두 큰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죠. 이 시점에서 미국 CSIS의 빅터 차 석좌의 분석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의 연구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는 최근 한국의 전략 전문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감지됐어요. 핵무장에 반대하던 응답자의 51%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돌아온다면 핵무장을 지지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해요. 이는 한국 전문가 집단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특히 입장을 유보했던 응답자의 83%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는 한국 내 핵무장 논의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는 걸 의미했죠. 전문가 집단의 이런 변화는 보통 정책 변화의 전조가 되곤 하거든요. 한편 중국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아요. 우리의 정보 분석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중국 측의 우려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절박해 보였어요. 중국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할 경우 동북아 전체의 세력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변수라는 거죠. 이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구도가 재편될 수 있는 사안이었죠. 보좌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볼 때 아마도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용주의적 접근을 선호하는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었어요. 특히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의 조선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실제로 헨리 해거드 전 주한 미국 대사관 정보공사의 최근 발언이 주목할 만했어요. 그는 미국의 조선업을 구하고 미래의 군사 및 화물용으로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역량을 보존하려면 선박을 미국 밖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제안이었어요. 현재 미국 내 건조는 3, 4배의 비용이 들고 기존 인프라로는 군함을 제대로 건조하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미 해군의 전력 증강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죠. 한미 동맹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목전에 있다는 거요.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의 워싱턴 DC 풍경이 유난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70년 넘게 이어진 한미 동맹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파트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